수 영화 읽기에서는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염혜란 주연이죠. 에 관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제주 4.3 사건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라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정 기자의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쭉 읽겠습니다. 제주 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좌우 간 무력 충돌,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도민이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이 숨지자 이 항의에 제주 전역에서 민관 합동 총파업이 일어났고 미 군정과 경찰은 좌에게 선동이라며 색출에 나섰다. 서북 청년단까지 가세하며 억압이 극에 달하자 이듬해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대가 탄압중지,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외치며 경찰서와 극우 세력을 습격, 경찰 등 희생자를 내면서 사건은 확대 일로로 치닫는다. 그해 8월 들어선 초대 이승만 정부는 11월 제주도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 작전을 명령한다. 4.3 소요를 일으킨 남로당 무장대는 약 350명에 불과했는데 전체 희생자는 3만 명이나 됐다. 좌익 척결을 빌미로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이후 50년 넘게 금기어였던 제주 4.3은 202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처음으로 유족과 제주도민에 공식 서가하는 등 정부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양지에서 추모가 가능해졌다. 내 이름은 1만 명의 시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영화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그 사실 항상 집단 폭력,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게 뭔가 보통 이제 특히 다큐멘터리로 기록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그 원인을 좀 더 탐구해 보려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왜 항상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모여서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그게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감히 역사가 어떻게 흘러야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영화 예술의 그 영향력이 사실은 지금보다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영화에서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가 조금 다른 면에서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그 집단 폭력을 이제 국가의 폭력과 그리고 학교 폭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게 학교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에 소속된 그 제도 차원의 같은 일맥상 통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이 작용한다는 게 그래서 그 둘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그 이 어떤 집단 하나를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집단이 돌아가는 그 원인 자체를 이제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거를 지적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음. 그 지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 아주 멋있는 지적입니다. 우선은 이 뭐 토론이 계속 나와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우선 네. 이 노래 필자의 18번인 김민기의 친구가 엔딩송인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엔딩송의 노래의 가사를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쭉 읊어보면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 김민기의 엔딩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래가 또 하나 중요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제주 학살을 그 식민 지배적인 그지? 관점에서 벌어졌는데 그 주인공 그 피해자인 결정적인 피해자인 대표적인 피해자인 주인공 그 여메란의 기억 속의 노래 영어 노래가 Fatherless Child예요. Fatherless Child 아버지 없는 아이. 그 노래가 그 재즈풍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거는 김민기의 노래보다는 차원이 낮아요. 아비 없는 아이는 좀 괴롭겠죠. 근데 아비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죽어서 없어진 건데 죽음 얘기는 없는 거죠. 내 처지가 불쌍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김민기의 친구 노래가 그 파들리스 차이스의 노래를 감싸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낮은 차원의 파들리스 차일드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얘기하고 이은지 얘기한 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훨씬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만드는 이런 국가폭력에 관한 근대적인 제도의 폭력에 관한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 노래로도 그게 구별이 될 정도로 아주 정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생각보다 또 비판적으로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영화의 좋은 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싶은데 왜 항상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지 참.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계속 완전히 그런 4.3 사건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제 여메란 배우가 연기한 정순의 기억이 그러니까 회상하는 그 장면이 계속 삽입되면서 4.3 사건을 새롭게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회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영화 내부 영화 안의 구조상으로는 정순이 이제 자기
트라우마를 직접 들여다보려는 의지를 갖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그 서사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관객은 사실 그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그 자살 사건의 피해를 겪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살 사건이 물론 그 어떤 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희생자를 만든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근데 영화가 그 내용을 항상 이렇게 재현을 좀 해서 그 사건을 서사를 안타까움을 그거를 보여주는 그 방식 그러니까 뭔가 그 사실 다 알잖아요. 그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로 그게 있었는지 그게 충분히 다 짐작이 가능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만 해도 바로 가능한 일인데 그걸 다시 이렇게 영화로 그 인물들을 그 허구의 인물들을 만들어내서 그 피해자를 피해자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게 이게 좋은 건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폭력의 어떤 위력만 주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그 4.3 사건에서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도 그 사실 그냥 무력한 어떤 약자로 그려질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반 그냥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그 희생자로 그려지는 그 장면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현되는 그 장면이 그렇게 재현되는 그 영화의 그런 그 표현 방식이 여전히 그게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항상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거는 영화의 좋은 점은 아까 김민기 친구 얘기를 할 때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게 정지영 감독의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의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 경찰들은 가해자면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볼 때 철저한 신념을 갖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했다면 가해자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살려고 한 경우였어요.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총을 쏜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움직인 외부인이 가해자인 거죠. 그래서 국가폭력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폭력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근데 그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국가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국가가 뭐예요? 그 아이가 여메란이 그지? 정순이가 자기 이름이 정순이가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생존한 거죠. 그것도 원래 최정순이가 친구인, 그지? 최정순이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라고 너 살 수 있다고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우정을 베풀어서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가 됐어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떻게 하나 살아남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 군대 국가잖아. 그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거잖아요. 근데 가족은 뭔지 아세요? 국가의 기초 구성 요소예요. 핵가족. 당연히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화는 국가 폭력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사연은 가족이 붕괴된 거예요. 그지? 엄마가 할머니인데 엄마고 손자인데 아들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족제도가 형성된 거는 그들 잘못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살인자인 걸 알잖아요. 그치?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자기 아버지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국가폭력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응? 큰 그림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지영 감독이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해. 김지혜 기자의 기사에 보면, 그 영화 내 이름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안내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영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정지영 감독의 말로 시작한다.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죠. 뭐가 빠졌어요? 미래. 그러니까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했지만 딱 잘라 얘기하면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붕괴됐고, 그지? 국가 신뢰가 없어졌죠? 가족도 붕괴됐어요. 이게 이 특수사례 한 사람이냐고. 그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제일 큰 문제점은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이고 어쩌면 여기서 그 해결책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살리는 읽어내는 방법은 그 미래를 어떻게 읽었느냐. 미래의 길은 뭐냐. 응?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만 내가 힌트를 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힌트를 생각해보면 제주 4.3 사건이 1948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딸이 그 자기 손주인 자식을 낳다가 죽을 때가 1980년 광주 사태. 그 피해자죠, 그 여자도. 딸도. 광주 사태 그 남자친구가 죽었으니까 온 거잖아. 그치? 그 딸도 아이한테 죽잖아요? 그 두 개는 국가폭력 얘기죠. 근데 아들 세대 두 세대가 두 개가 나오죠. 맨점 장면하고 맨날 그 아이의 장면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시차로 왔다 갔다 하죠. 그지? 응. 근데 그때 그 두 시차는 1998년도하고 2026년이에요. 38년 차이가 나요. 근데 98년이 뭐냐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선생은 잘 기억을 못하고 모르고 화를 내고 아이들은 알게 된 거죠. 그 시대부터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게요. 영화는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막 묘사를 하고 그 영상도 그렇게 편집돼 있지만 직선적 시간의 흐름으로 해서 기억이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으로 남아 있다고. 미래는 생각 안 했지만 이게 근대적 시간이에요. 응? 이런 근대적 시간관에서 보면 아까 내가 미래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 얘기를 못 해요. 왜 못 해요? 못 하죠. 과거에서도 흘러와서 현재까지 왔어. 현재에서 미래를 알게 뭐하고. 그치? 모른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왔으니까 그게 역사고 역사를 감당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은근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뭐가 문제였을까? 그지? 그 생각, 나는 언제나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 어느 정도 대답의 꼬투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부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게요, 내가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봤어. 뭘까? 이 영화가요, 원래 무슨 영화냐면, 2026년에서부터 얘기하는 영화예요. 맞아. 그지?
오프닝 장면이요. 오프닝 장면이요. 관광으로 익숙한 그 제주 가면 딱 그 제주공항. 아주 관광으로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은요. 불신의 중지, suspension of disbelief를 유도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몰입하게 하려면 그게 낭만적 거죠. suspension of disbelief를 유도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편안하게 보세요. 이렇게. 응? 공감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친구 부인이 누구냐면 자기가 좋아야 되는 여자애죠.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친구를 좋아한 거죠. 그지? 둘이 절친인데 그 친구에서 그 친구 부인이 나타나요. 응? 그리고 그 아들, 친구 부인과 아들이 나타나서 만났는데 말도 못하게 다정해요. 연인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연인이 아니에요. 애정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뭔가 그 다정함의 정서가 약간 예술적 거리감을 주게 만들어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게 한 다음에 공감을 해서 들어갔는데 예술적 거리감을 주게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정함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근대적 정서나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탈근대적 정동으로 새로운 서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스토리 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함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다정함은 뭔가 달라요. 우정 같은 거죠. 그지? 근데 이 우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동창이 나타나요. 38년 전, 그지? 그게 이제 본서사죠. 이건 예비서사고. 베스트 프렌드의 정동. 이거는 진짜 우정이죠. 영성적 정동인 영혼의, 그지? 훨씬 더 깊은 다정함의 서사를 예비하는. 그래서 첫 분이면 참 좋아요. 뭐냐면 그 왜 둘이 비슷한 사람 같은데, 그지? 수준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돼지고기집 사장이고, 그지?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됐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 둘이 우정이 그렇게 돈독하게 이 유지가 되지?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앞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미셸 푸코의 계보학, 지니올로지가 생각났어요. 계보학이 뭐냐면요. 계보학하고 역사하고는요. 그러니까 근대 역사, 우리가 지금 아까 역사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흘러내려온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거나 미래를 잘 모르겠으면 역사를 훑어봐요. 그게 보통 요새 하는 짓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론이 난 근대 말기에 역사를 돌이켜봐야 해결책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푸코가 어떻게 하냐면 현재에서 거꾸로 올라가요. 결과에서 원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병원의 탄생, 감옥의 탄생 이런 책이 나온단 말이죠. 병원이 여기 있어 지금. 이 병원은 원래 왜 생긴 거야? 근대 병원은.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옥은 왜 생긴 거야? 하고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게 미셸 푸코의 업적이거든요. 역사를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보학이라고 그래요. 뭘 찾아냈어요? 병원이나 감옥이나 학교나 다 마찬가지다. 응? 감시체계다. 그지? 근대가 감시체계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요, 진짜 좋았다니까. 난 그래서 역사를 훑은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둘의 우정에 관한 서사에는 아주 기대에 부응하는 점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엄마도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음. 응? 공황이라고 그럴까? 응? 간질 같은, 그지? 그 공황장애, 그걸 치료하는데 거꾸로, 최면술 같은 걸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과거를 찾아서 하나씩 지금 과거를 거꾸로 베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영 감독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서사 방식을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뭐라 그럴까? 고발, 응? 그런 걸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그 정재영 감독이 자기가 말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읽어볼게요. 그 두 개 국가폭력 얘기를 아주 길게 하는 자리가 있는데 정지영 감독이 이 작품에서 아까 그 똑같은 저 기자의 글인데 정지영 감독이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한 포인트는 국가폭력이었다. 정순이 겪은 4.3 사건 그리고 정순의 아들 영국이 얻는 학교폭력을 방치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집단적 폭력을 들여다봤을 때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강한 자가 집단에 와서 새로운 질서를 강요할 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집단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4.3 사건 폭력의 메커니즘 아니겠나 싶었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집단 폭력이잖아요. 제가 학교 폭력과 병치시킨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4.3 사건의 폭력이 끔찍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완충 역할을 해줄 거라 싶었어요. 또 하나는 폭력이 과거의 폭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습화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뺨때리가 나온 거죠. 마지막은 집단 폭력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서처럼 영화에는 4.3 사건이 발생한 1949년에도 50여 년이 지난 1998년에도 뺨 때리기 행위가 반복된다는 장면이 나온다. 폭력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 이거 보세요. 이 장면에는 아까 내가 열심히 설명한 지니얼로지가 없어져 버렸죠. 계보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화 형식은 계보학으로 그지? 거꾸로 올라가서 이 폭력의 원인이 뭐지 하고 찾아낼 것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정작 서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 그게 좀 아쉬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 같아. 2026년 배경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애도하는 그 추모장으로 가서 그 부모님 찾아뵈고 부모님 친구인 정순을 찾아뵈는 그게 마지막 씬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추모하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사실 지금 근대 시대의 그런 추모 방식은 추모장에 가서 추모를 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잊어버리는 이게 현재 추모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오히려 그게 애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뭔가 오히려 애도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가 사실 저는 좀 이게 어떤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구나라고 확실히 인식이 잡혀버리는 결과였고 그래서 그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이게 사실 앞으로의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현재에서 이제
그 9살 때의 기억을 계속 되짚어보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9살의 기억이 그렇게 정확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되게 혼란스럽고 사실 별로 믿을 만한 기억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 의존해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불신이 좀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이걸 그 4.3 사건이 뭔가 영화를 만드는데 또 소모된 건가 이런 인상까지 주니까 그게 좀 그게 그러니까 4.3 사건을 근데 다룬 영화도 잘 없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더 알려지게 만든 그 효과는 있었던 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아주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영화 끝날 때 영화 다 끝났어요. 에필로그죠 그게. 에필로그가 영화를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그 생각을 못하면 잘 만들어 놓고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끝에. 다 깨는 거죠. 특히 그 성묘 장면이랑 그 뭐야 추모비 앞에서 사람들 진짜 리얼한 다큐죠. 그걸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둘이서 미래는 있다는 책이요. 최근에 그 책을 냈죠. 그 책에서 이승하 교수가 보내갖고 좋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하나 읽어볼게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설이 세월호 사태, 무한공안 사태, 내 가족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이 아닌 이상 100% 운이 좋을 수만은 없기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피해 의식을 갖지는 않을 수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불평해도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사고는 몹시 나쁜 사고방식이다. 삶의 주도권을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있는 피해는 자기 선택이 아닐 수 있어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건 자기 선택일 수 있다. 불운하다는 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불운이 큰지 작은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죽음이라도 마찬가지다. 죽음이야말로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 정말로 손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삶이 끝나는 것밖에 없다. 끝까지 자신의 불운의 의식이 몰려 있으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죽을 테니까 손해다. 죽음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 의식을 벗어나려는 이 영화예요. 안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에 피해 의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묘 장면이나 그럼 자기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화에는 안 그렇게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넘어가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넘어가는 얘기가 내가 할까요? 네. 이 학교 폭력 그 장면이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그 엄마 주인공 얘기보다 이게 더 좋아요. 맞아.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의 자식이잖아. 그 경태. 그러니까 주인 노예 폭력적 인간관계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사태로
서울에서 전학 온 경태. 그래서 엄마도 전화 거기 와서 의사 갑자기 정신과 의사 제주도에 나타난 거죠. 서울에. 어? 제주도 한 명도 없을 수 있는데 경태의 조정에 느닷없이 반장이 된 영옥하고 그로 인해 오랜 우정이 흔들리게 된 민수의 교실 권력 투쟁의 양상은 이문열에서도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친구란 영화도 있었어요. 그지? 그런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근대적 폭력적 인간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애들이 싸우고 그래요. 그지? 친구들 네가 가라 하와이.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지? 너가 죽어라 이거지. 우정인데. 근데 그걸 인정하기보다 이 영화는 최종 시퀀스에서 실제적 폭력 관계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정인데. 그지? 치고받고 너 때려 그러잖아요. 근데 영옥이 못 때려요. 영옥이 잘못했잖아. 거짓말도 하고. 어? 왕따 시키는데 공헌도 하고 지가. 민수가 때리는데 그냥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 민수하고 영옥이 둘이 편먹고 경태하고 그 정환 꼬붕 걔 둘하고 거꾸로 반격을 해요. 폭력적으로. 그 폭력은 다른 폭력이에요. 그건 무슨 폭력이냐면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 경태하고 민수는 경태하고 정환이는 그냥 폭력배예요. 그러면 민수하고 영옥이는 뭐냐? 얘들도 폭력을 썼죠. 이 폭력은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인간경험 4단계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단계, 물질적인 단계 1단계, 2단계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단계, 3단계 감정 정동적인 단계, 4단계 영적인 단계라고 친다면 민수하고 영옥의 단계는 관계는 영적인 관계예요. 38년 지나도 이 우정이 이해가 그 인생 내내 우정이 이해가 되니까 죽어도 이해가 되겠 영원해. 그지? 되겠죠? 근데 정환이하고 경태의 단계는 폭력적인 단계죠. 그지? 빵 사주고 피자 빵 사주고 폭력적이고 술 먹고 이거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두 집단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둘이 폭력으로 싸우긴 하지만 민수하고 영옥은 폭력을 제일 그러니까 폭력배가 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하급의 단계로 대응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북한이 지금 무기를 갖고 쳐들어 한국에 내려보세요. 우리도 총 들고 싸워야 되겠죠. 평화주의라고 안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하고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도 이 얘기가 중요한 거는 영옥이하고 정순이의 우정이 있었어요. 시스터후드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린 우정. 자기 목숨을 내고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너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거의 영적인 거죠. 목숨까지 넘어서는. 그지? 육체를 넘어서는 거죠. 사상과 감정을 다 넘어서는 거야. 그지? 무서움도 다 넘어서죠. 응? 사상도 넘어서고 무서움도 다 넘어서는 거야. 영적인 관계. 아무리 어린애였더라도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8살짜리가. 이 아들, 손자 아들 때의 관계, 브라더후드. 이것도 똑같이 영적인 단계에서 성취한 때, 성취가 된 거란 말이죠. 이 성취가 된 뭐라 그럴까? 성취가 된 결과물이 뭐냐? 이름이에요. 그 영화 제목이 내 이름은이에요. 내 이름은 영옥인 거죠. 할머니가 영옥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돼요. 빛날 영옥. 빛난 보석이란 말이죠. 계명 작업이 아들 손자인 이영옥의 으로 시작됐는데 궁극적으로 엄마
할머니의 개명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음. 이름을 되찾는 거죠. 그건 이름을 되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되찾는 거죠. 굉장히 좋고 멋있는 서사 전개인데 이상하게 혼란스럽게, 그죠?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음. 또 하나 없어요? 네. 그럼 내가 조금 더 할게요. 네. 아까 내가 국가폭력을 얘기했는데, 이런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폭력이 뭔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국가폭력의 어려움, 무서움,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응? 그거는 보면요, 이동윤 평론가가 발터 베냐민을 언급하면서, 응? 이게 보통 그 좌파 지식인들이 많이 말하는 얘기인데, 이동윤 기사의 내 이름은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의 역사 그러면서 그 조금만 읽어보면 발터 베냐민은 역사를 철저히 억압받고 패배한 자들을 통해서만 구성 가능한 것으로 바라봤다. 역사의 기록으로부터 지워진 존재들, 진보라는 이름 아래 가리워지고 배제된 존재들이 기억과 시선으로 바라본 역사는 절대 승자의 역사와 같을 수 없다. 일관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서사가 아닌 의심하고 단절되어 있으며 불완전한 파편들로 이루어진 기억이 하나의 성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베냐민이 주장한 역사가 될 수 있다. 주류의 언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의 언어는 때로 역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리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과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4.3 사태가 맞죠. 그들의 역사는 거부당하고 외면당한다. 베냐민의 주장대로라면 역사가는 이러한 외면당한 조각들을 현재로 불러내 모으는 자다. 승리자의 서사에 지워진 과거의 기억들을 현재로 불러와 구원하려는 비판적 인식이야말로 역사의 한 핵심 요소다. 근데 이게 맞은 것 같아요.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냐면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이 영화에 나오는 월남전, 광주 사태, 제주 4.3 이게 다 국가폭력이죠. 근데 왜 계속되냐고 그러면.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영화 보고 난 다음에. 4.3에 대해서 얘기해도 찝찝한 거라고. 뭐예요? 4.3에 대해서 얘기해도 찝찝하다고요. 4.3이 피해자들이 있어 비문을 세우고 영화를 만들어도 찝찝한 거예요. 해결이 안 끝났어. 왜냐하면 4.3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뒤에 광주 사태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다고. 그게 다 그 정순의 삶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기 남편 월남전 가서, 그치?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딸을 또 피해를 주죠. 딸을 가정폭력을 하잖아. 그 딸은 또 도망쳐갖고 광주에 갔다가 국가폭력으로 또 당하잖아. 4.3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베냐민 얘기를 인용을 했지만, 그리고 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자 피해자들의 역사를 복원하지 어쩌고, 모자르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대 국가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해요. 미안해. 대통령 보고 이렇게 똘똘하다고 말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정 기자가 그 기사를 길게 썼어요. 응? 그래서 상속 재산까지 환수, 김윤정 기자의
기사의 제목은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건데 영화 내 이름은 관람한 이 대통령 국가폭력 자선만 대까지 책임 묻고 시효 폐지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서 비극적 역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이를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영원한 책임을 제시했다. 어? 괜찮죠? 그래서 독일도 얘기하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막지 않는 이유는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면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들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자손 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케이. 굉장히 좋고 멋있는 얘기 같지만 누가 말하고 있어요? 국가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이겠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국가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가폭력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책이 있느냐가 문제죠. 그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그래.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국가는 초자연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거대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보세요. 그 얘기 설명을 하나 위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것이 갖는 힘, 몇 사람의 합의가 실제감을 준다. 또한 의무감을 준다. 그 합의에 어긋나면 죄가 된다. 모든 뒤집기가 가능하다. 수능은 은총의 모방이다. 이게 뭐예요? 교실편요. 경태가, 그치? 사회적인 갖는 힘을 만드는 거야. 피자빵 사주면서 실제감을 주게 한 거야. 의무감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민수를 왕따시킨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영옥이죠. 자기 직업에 관련된 대상들에 대해서는 만일 삶의 상황에 확장된다면 그들을 영웅이나 성인으로 반장이죠. 으로 만들어줄 놀랄만한 미덕을 갖게 만든다. 더없이 신기한 일이다. 사회적인 것이 갖는 힘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것의 힘은 그런 미덕들이 자연적인 것이 되게 한다.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 속에요. 결국 그런 미덕들은 보상이 필요해진다. 경태한테 보상해야 돼요.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뿌리 내린 나라는 그것은 사회적이지 않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그렇듯이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인간적인 환경이다. 자연, 과거, 전통과의 접촉, 뿌리 내리기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가는 사회적인 것 이전이라니까. 고향 땅, 고국, 교실은 아까 내가 위에서 교실은 설명했잖아요. 국가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그걸로. 왜 안 되냐? 원초적인 거니까. 원초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당성의 권위에 관한 거예요. 정당성은 시간 속의 연속, 항구성, 불변하는이다. 정당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국가라는 정당성, 그지? 선생이라는 정당성. 정당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도 존재해왔고 미래에도 존재할 게 분명한 어떤 것을 사회적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부여한다. 응? 제주도민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이라고 나설 수 있는 거야. 정당성은 존재하는 것을 원하게 만든다.
정당성의 파괴,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정당한 권위가 남용됨으로써 발생한 뿌리 뽑힘은 필연적으로 진보라는 강박관념을 불러일으킨다. 궁극성이 미래를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말한 게 뭐예요? 가해자들의 논리. 이 가해자들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놀랍게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영화에서는요, 해결을 못했는데 이 영화에서 해결의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김규리 그 여자가 그 연기한 거죠. 그분이요, 나는 영화 보면서 착각했어요. 그 엄마로 나오잖아요. 둘이 같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서 깨달았어. 왜냐면 그 앞뒤 장면에 이 그 정신과 의사의 그 권위가 흔들리지 않더라고. 엄마를 치료하는 권위가 안 흔들리죠. 그지?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난 이렇게 우선 첫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대 시대에는 역할이 하나였지만 탈근대 시대는 기능이 다르죠. 엄마라는 기능하고 정신과 의사라는 기능은. 그지?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이상하진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은지 의원이 말한 거예요. 치료가 과연 됐냐 이거죠. 응? 치료가 과연 됐냐? 8살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면 뭐하냐? 그지? 응? 그게요. 그 나중에 춤추는 거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지훈 감독도 그 생각,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켄 로치의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라는 영화 있어요. 내가 맨날 영화 인용해요.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 아일랜드 말하자면 비밀 결사 레지당스죠. 영국하고 싸우는 동생이 배반했다고 형이 보리밭에 들어가서 총 쏴서 죽여요. 자기가 처형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처형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땅 소리가 들리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야. 이 정순이 영옥이죠. 바뀐 영옥이가 보리밭에서 춤을 추죠. 한국 무용. 뭐예요? 애도라는 거죠. 이 애도는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에도 나와요. 마지막 순간에. 그지? 소설. 그리고 한강이요. 미술가로도 작업을 하죠. 비엔날레도 가죠.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증거를 이미 어딘가에다 발표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할게요. 이 교수의 책 읽기 32번 정혜신의 적정심 이야기예요. 정혜신이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정혜신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딴 지 오래지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혹은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월호 피해자들을 트라우마를 치료하다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정신과 의사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정신과 의사는 여전히 의사죠. 하나만 잃어볼게요. 이렇단 말이죠. 사람을 정신의학적 관점, 질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모든 게 단순 명쾌해진다. 거의 모든 걸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니까 설명이 간단하다. 응? 그에 맞는 약을 건네면 됐다. 그 순간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벗어난 거야. 이 여자는 벗어나죠. 학교에서 그날인데, 그지? 애 때문에 왔는데 한쪽엔 트라우마를 만들고 한쪽엔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죠. 의학적 설명에는 환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으니까. 토를 달래다가 실패하죠. 계속 정순 할머니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전문가로 대화하고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해 주니까. 관객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또는 전문가라는 느낌은 내게 늘 안전한 경험을 선사했다. 견제당할 수 없는 자격증의 성체 안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나는 확고한 주도권을 진 전문가였다.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내 진료실을 떠나지 않는 한, 떠났다 왔죠.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딱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나와요. 그리고 그게 뭘 뜻하는지 정지영 감독 몰랐던 것 같아요. 응?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좀 더 해볼게요. 정혜신이가 얘기하는데 이래요. 보세요. 얼마나 현대 정신의학의 문제인가 보여드릴게요. 정신의학은 삶에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을 알고 보면 화학적 불균형에 의한 정신장애이므로 약을 먹어서 해결하라고 세뇌한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방식으로 지적 물적 토대를 쌓아올린 의료산업은 이제 어찌해 볼 수 없는 진격의 거인이 되었다. 제약회사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째서 우울증인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왜 우울증인가? 은퇴 후 무력감과 짜증, 피해의식 등이 어떻게 우울증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의 우울과 불안을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한 우울증 탓으로 돌리는 전문가들은 비정하고 무책임하다. 흔하게 마주하는 삶의 일상적 숙제들이고 서로 도우면서 넘어가야 하는 우리 삶의 고비들이다. 누구도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가파른 언덕에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할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허둥지둥 전문가를 찾는 일보다 먼저여야 우리의 삶은 편안할 수 있다. 이래서 정혜신이가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가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달라고 절규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도움은 왜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은 무엇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가? 정신과 의사들은 트라우마 현장에서도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듣기 전에 여기서는 듣는 척하죠. 그것만 달라요. 약물 처방정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그 앞에 그랬다 그러죠. 앞에 의사가.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증상을 중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증상은 질병의 근거가 된다. 우울증의 원인을 생물학적 기전으로 설명하며 약물로 증상을 줄여주는 일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혜신이요. 그래서 적정심리학이라는 걸 말해요. 적정심리학은 뭐냐면 적정한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꾸듯 적정한 심리학 이야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필요하니까. 그거 CPR이죠. CPR.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탈근대 정신의학의 출발점이라고 난 생각해서 그 책 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어때요? 이 정신과 의사는 이름도 안 나왔지만 엄마로 나오죠. 경태 엄마로 나온 사람은 조금 아는 척하고 조금 똑똑하긴 하지만 근대 정신과 의사라는 자리를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근대 의학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럼 아들의 폭력을 뒤치다거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대로 영화로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줘요? 근대의 실패를. 그게 안타까운 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